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당신이 보내주신 한 편의 의학 연구 논문입니다. 제목이 좀 딱딱해요. 극소미수가의 간헐적 저산소혈증과 신경 발달 결과의 연관성. 제목만 들으면 머리가 지끈거릴 수도 있지만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빽빽한 과학 논문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기 환자들에게 산소 수치가 잠깐씩 떨어지는 그 순간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게 아기들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는 거죠. 맞습니다. 이 연구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사실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신생아 집중치료실, 그러니까 NICU에 있는 미숙아들이 일시적으로 산소 수치가 떨어지는 일을 겪는데 이게 과연 나중에 뇌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 영향을 미친다면 중요한 게 뭘까?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났는지가 중요할까? 아니면 산소 부족 상태가 총 얼마 동안 지속됐는지가 중요할까? 이 연구는 바로 그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이 연구가 정확히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극소미수가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아기들을 말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극소미수가는 보통의 미수가보다도 훨씬 더 작고 연약한 아기들을 의미해요. 제테주스 23주에서 27주 사이. 23주면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기간이네요. 그렇죠. 정상 임신 기간인 40주를 거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기들이죠. 체중도 1250g, 즉 1.25kg 이하고요. 1.25kg 이하라니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작은 생명이네요. 우리가 보통 마시는 1.5리터짜리 생수병보다도 가볍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모든 장기가 채 섬숙하지 못한 상태로 세상에 나온 거예요. 특히 폐나 뇌 기능이 미숙해서 스스로 호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거든요. 아,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군요. 네. 그래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수많은 기계에 의존해 생명을 이어가게 되죠. 바로 이런 환경 때문에 오늘 이야기할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문제가 바로 간헐적 저산소혈증 발작이라는 이름부터 어려운 현상이군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용어는 어렵지만 현상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간헐적 저산소혈증은 말 그대로 혈액 속 산소 농도,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가 간헐적으로 불규칙하게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뚝 떨어지는 거요? 네, 이 연구에서는 산소 포화도가 80% 아래로 10초에서 5분 사이 동안 지속되는 경우를 하나의 발작 또는 이벤트라고 정의했습니다. 잠깐만요. 80%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건강한 성인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건강한 사람의 산소 포화도는 보통 95%에서 100% 사이를 유지합니다. 아, 거의 100%에 가깝군요. 그렇죠. 90% 아래로 떨어지면 보통 저산소증을 의심하죠. 그러니까 80% 이하는 꽤 심각하게 산소가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간헐적이라는 단어인데 산소 수치가 계속 낮은 게 아니라 뚝 떨어졌다가 의료진의 조치나 아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다시 정상으로 회복했다가 또 얼마 뒤에 다시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 알람이 계속 울리는 환경이라니 의료진이나 부모님들이나 정말 피가 마르겠네요. 그럼 연구진은 이 산소 부족 현상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려고 한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측정한 결과가 중증 신경 발달 장애 SNDI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SNDI는 아기가 태어난 지 18개월에서 24개월, 그러니까 두 돌 정도 되었을 때 발달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심각한 지연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돌 때요? 네, 이걸 평가하기 위해 베일리 발달 검사라는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해요. 베일리 발달 검사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는 건가요? 아기의 세 가지 주요 영역을 봅니다. 첫째는 인지 능력, 예를 들어 장난감을 숨겼을 때 찾으려고 하는지 같은 문제 해결 능력을 보고요. 둘째는 언어 능력, 엄마, 아빠 같은 의미 있는 단어를 말하는지, 간단한 지시를 알아듣는지 등을 평가하죠. 마지막으로 운동 능력, 혼자 걸을 수 있는지, 물건을 손으로 쥘 수 있는지 같은 걸 봅니다. 아, 인지, 언어, 운동. 핵심적인 것들이네요. 맞습니다. 이 점수들을 합산해서 100점을 평균으로 보는데
이 연구에서는 69점 이하를 심각한 발달 지연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인큐베이터 안에서 겪었던 산소 부족의 순간들이 2년 뒤 아이의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 능력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추적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연구 대상과 목표가 명확해졌네요. 그럼 이 연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을까요? 이런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려면 방법론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연구는 후향적 연구예요. 미래를 내다본 게 아니라 과거의 기록을 되돌아본 거죠. 아, 과거 기록을요? 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특정 병원 NICU에 입원했던 극소 미숙아들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아있는 65명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삼았고요. 과거의 기록이라면 혹시 간호사분들이 손으로 쓴 차트를 본 건가요? 아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연구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만약 사람이 쓴 기록에 의존했다면 부정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놓칠 수도 있고요. 연구진은 병상 모니터, 그러니까 아기 침대 옆에서 계속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기기에 저장된 원본 데이터를 사용했어요. 무려 2초 간격으로 기록된 산소 포화도 데이터를 전부 다요. 2초 간격이요. 한 아기가 몇 주씩 입원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데이터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상상을 초월하죠. 사람이 일일이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이 방대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게 했어요. 아, 컴퓨터로요? 네, 산소 포화도가 80% 아래로 10초 이상 떨어진 모든 순간을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두 찾아낸 겁니다. 간호사가 바빠서 놓쳤을 수도 있는 아주 짧은 순간들까지 전부 잡아냈다는 거죠. 이게 이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정말 철저하네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완전히 없앤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게 해서 찾아낸 모든 저산소혈증의 순간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서 결론을 내린 건가요? 연구진이 비교한 핵심 변수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빈도, 즉 저산소 혈증 이벤트가 하루 평균 몇 번이나 일어났는가. 그리고 둘째는 총 누적 시간. 그러니까 입원 기간 전체를 통틀어 아기가 산소 부족 상태에서 보낸 모든 시간을 초 단위로 합산한 값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아기는 1분짜리 산소 저하를 10번 겪어서 총 10분을 기록했을 수 있고 다른 아기는 딱 한 번이지만 길게 10분 동안 산소 저하를 겪었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빈도로 보면 10대 1로 큰 차이지만 총 시간으로 보면 똑같이 10분인 거고요. 맞아요. 바로 그 차이를 본 겁니다. 과연 2년 뒤의 아기의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벤트의 횟수일까? 아니면 총 시간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연구의 가장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가 정말 궁금해지는 지점인데요. 결과를 들어보니 정말 의외였습니다. 산소 수치가 떨어지는 횟수, 즉 빈도는 나중에 발달 문제나 사망률과 뚜렷한 연관성이 없었다고요? 네, 없었습니다. 이건 상식하고는 좀 다른 결과 아닌가요? 저라면 당연히 알람이 10번 울린 아기가 한 번 울린 아기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의료진도 마찬가지고요. 경보가 더 자주 울리는 아기에게 더 신경이 쓰이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데이터는 우리의 직관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산소 포화도가 5번 떨어진 아기나 1번 떨어진 아기나 단순히 그 횟수만으로는 2년 뒤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뜻이죠. 그럼 대체 뭐가 중요했던 겁니까? 횟수가 아니라면요. 바로 누적된 시간이었습니다. 저산소 상태에서 보낸 총 시간이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었던 거죠. 아, 총 시간. 네, 짧은 이벤트가 아무리 여러 번 있었더라도 총 시간이 짧았다면 상대적으로 괜찮았지만 이벤트 횟수는 적었더라도 한 번 길게 지속돼서 총 누적 시간이 길어졌다면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건 마치 햇볕에 피부가 타는 것과 비슷하겠네요. 1분씩 10번 나눠서 햇볕을 쬐는 것보다 한 번에 10번 동안 계속 쬐는 게 피부에 훨씬 더 큰 손상을 주는 것처럼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뇌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산소 공급이 끊겼을 때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느냐 보다 산소 없이 버텨야 했던 총 시간이 얼마냐가 손상의 정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군요. 뇌 입장에서는 1분짜리 충격 10번보다 10분짜리 충격 1번이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 논문에 나온 가장 중요한 통계를 짚어주시죠. 네, 가장 결정적인 수치는 이겁니다.
아기가 산소 부족 상태에서 보낸 총 누적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2년 뒤에 중증 신경 발달 장애를 겪을 확률이 2.7%씩 증가했습니다. 1시간에 2.7%요. 언뜻 들으면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들은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NICU에 입원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매일 겪는 짧은 저산소 상태의 시간들이 계속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누적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아기가 입원 기간 동안 총 10시간의 누적 시간을 기록했다면 그 아기는 다른 아기보다 중증 발달장애 확률이 27%나 높아지는 겁니다. 27%요? 네. 만약 20시간이 누적되었다면 54%나 높아지는 거고요. 이 숫자들이 얼마나 무섭게 불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20시간이면 54%. 그렇게 계산하니 정말 엄청난 수치네요. 실제로 이 연구에 참여한 아기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나요? 안타깝게도 적지 않았습니다. 연구 대상이었던 65명의 아기들 중 34%, 그러니까 22명이 2년 뒤에 중증 신경 발달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3명 중 1명꼴이네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운동이나 언어 발달 지연을 보였고요. 이 문제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신박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이 연구 결과를 듣고 있으니 지금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있는 의료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매일 수십 번씩 울리는 알람에 대응하고 있을 텐데 이 연구 결과는 그분들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뜻으로도 들립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지금까지 NICU의 대응은 주로 반응적이었어요. 모니터에서 경보가 울리면 의료진이 달려가서. 네,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아기 등을 부드럽게 문지르거나 인큐베이터의 산소 농도를 조절하는 등 어떻게든 그 이벤트를 빨리 끝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게 당연한 반응처럼 보이는데요. 문제가 생겼으니 빨리 해결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대응 자체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우리의 관점을 조금 바꿔야 할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해요. 각각의 이벤트를 30초 만에 멈추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기가 저산소 상태에서 보내는 총 시간 자체를 줄이는 거대한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몇 번이나 일어났나? 라는 질문에서 그래서 위험한 상태에서 총 몇 시간을 보냈나로 초점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개별 나무, 즉 이벤트를 보는 것에서 전체 숲, 총 누적 시간을 보는 것으로 관점을 바꾸자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회복시켜서 각 이벤트의 지속 시간을 극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과거의 관점이라면 A가 더 효과적이라고 봤을지 모르지만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총 누적 시간을 줄인 B가 아기의 뇌 발달에 훨씬 더 좋은 치료법일 수 있다는 거죠. 치료법의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네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네요. 극소 미숙아의 미래 발달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산소 수치가 몇 번 떨어졌느냐보다 산소가 부족했던 모든 시간을 합한 총 누적 시간이 결정적인 열쇠였다. 1시간 1시간이, 아니 1분 1초가 쌓여서 아이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 연구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구가 그렇듯 이 연구 역시 완벽한 해답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연구는 연관성을 보여줬지만 저산소 시간이 길어진 것이 발달장애를 일으켰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100% 증명한 것은 아니라는 적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를 들어 애초에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았던 아기들이 필연적으로 저산소 상태에 더 오래 머물렀고 바로 그 근본적인 건강 문제 때문에 나중에 발달장애가 생겼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 상관관계이지 인과관계는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견이 던지는 메시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총 누적 시간이 정말로 핵심이라면 우리는 이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이벤트가 발생한 뒤에 반응하는 것을 넘어 길어질 수 있는 저산소 상태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기술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미리 예측하고 예방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아기의 미세한 호흡 패턴이나 심박수 변화 같은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5분 안에 심각한 저산소증이 올 확률이 90%입니다. 라고 미리 경고를 해주는 거죠.
와, 그런 게 가능하다면 정말 혁신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의료진은 이벤트가 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아기가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것 자체를 막거나 빠지더라도 그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연구는 단순히 과거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런 미래 기술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연약한 뇌들을 지키기 위한 다음 단계는 바로 그곳에 있지 않을까요?